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녹화로 이렇게 화면 녹화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부터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은 순헌철 시대에 세도 정치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어떻게 절정을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죠. 자, 순조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김조순의 등장, 그런 다음에 뭐 황세영의 백서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홍경래의 난 등 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세도 정치가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세도 정치가 헌종 때를 거치면서 철종 때 정점을 이루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도 정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은 당연히 왕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화되었죠. 그러면서 정치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정치 시스템 붕괴. 자, 그로 인해서 과거제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과거제는 아무 의미 없었죠.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된다? 안동김 씨에게. 자, 그러면서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관직을 사고 팔았으니까 돈이 필요하네요. 관직을 산 다음에 선생님 한 6억, 7억 든다고 그랬었죠. 그 돈 뽑아내야 될 겁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세금을 쥐어짭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세 가지 세금, 삼정의 문란. 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바로 요 삼정의 문란에 관해서예요.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수탈해 갔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난 수업 시간에 이 삼종의 문란을 얘기하면서 세금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잘 좀 들어주셔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뭐 다시 듣게 되면은 이번에 또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조금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어떻게 필기하라고 했냐면 쭉 순원철 밑에 간단하게 필기를 해드렸었죠.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걸로 가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요 아래에다가 필기한 내용 아래에다가 다시 이어서 적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삼정의 문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탐관오리가 수탈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우기로 하고 먼저 우리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세금 제도의 변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 가지 세금을 걷었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갑자기 이상한 게 그어졌습니다. 자, 세 가지 세금, 조세, 그 다음에 공납.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좀 지우고 할게요. 조세, 공납. 여기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을 걷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조세는 뭘 걷는 거였나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쌀을 걷는 거였죠? 자, 조세는 쌀을 걷는다. 공납은 뭐였죠? 특산품.
역은 뭐였죠? 노동력, 그 중에서 주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원래 조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갔냐면, 이제 세종 때의 이야기예요.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땅의 질이 좋고 나쁨 아니면은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걷었어요. 등급을 좀 많이 나눴죠. 뭐 예를 들어 땅이 좋고 풍년이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나쁘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조금만 걷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상중하, 상상, 상중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복잡하게 세금을 구분해 냈었는데 초기엔 이게 괜찮았어요. 세종이 요 정책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기하죠. 왕조국가에서 여론조사까지 한다라는 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탐관오리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훈구 세력 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니까 조금 변질이 어떻게 되느냐, 상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보고할 때에는 여기 흉년 들었어요. 이 동네가 흉년이 들었고요. 땅의 질이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일 낮게 국가에다가 세금을 보내줘요. 근데 이 탐관오리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여기 땅 진짜 좋네, 그리고 여기 완전 풍년 들었네, 그러면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착복을 하는 거죠. 세금의 그 빈틈을 착복을 해서 본인의 주머니 속에 쏙 넣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등장하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생기면서 이러한 잘못된 폐단을 막아냅니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영원히 세율을 정해놓는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적게 걷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탐관오리가 장난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됐어, 흉년일 때 제일 땅이 나쁠 때로 세율을 정해서 여기에서 그 세율을 변동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세율을 변동하지 않고 정해놓는다, 영정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토지 한 결당 4두씩 걷었다고 이야기해요. 토지 한 결이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숫자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대충 토지 한 결당 뭐 한 4두 정도 걷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한 리터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리터 정도, 조금 더 될 거예요. 토지 한 결당 4두 정도 걷게 하였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조 되게 나쁜 왕이고 모자란 왕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칠 생각을 했을까요? 뭐 아무리 좋지 않고 모자란 왕이더라도 자기 할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어쩔 수가 없이 시작한 법이 영정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땅이 좋을까요? 예, 유실된 땅도 많고요. 정말 전국도의 3분의 1 이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높은 세율을 매겨서 거둘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높은 세율을 걷지도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하자? 최저 세율로 정해서 백성들을 편하게라도 해주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영정법이에요. 참고 삼아서 인조 때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영정법, 영원히 정해놓는다. 한 개월당 4두 정도만 내게 하였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 공납은 뭔지 알죠? 특산품 내는 건데 여기서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심한 것을 여러분들 어떤 법으로써?
어떤 법으로서 막아낼 수 있었나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동법 기억하셔야겠죠? 대동법. 자, 이 대동법으로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되면서 공납의 부정부패, 박납의 폐단이라고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공납의 부정부패를 막아내었다. 근데 이 대동법도 분명히 쌀로 내죠. 이 대동법은 토지 한 결당 12두를 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보시면은 영정법으로 토지 한 결당 몇 두를 내게 했느냐? 4두를 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토지 한 결당 몇 두를 내게 했다? 1년당 12두를 내게 했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1년에 얼마만큼을 내면 되느냐? 쌀 16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네요. 원래는 각각 다른 세금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지금 뭘 내게 되었다? 쌀로 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쌀이 어디서 나와요? 밭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세금이라고 부르느냐? 전정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에 가서는 정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은 밭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세와 공납이 영정법과 대동법을 통해서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지게 되었죠. 4두, 12두 합쳐서 16두. 숫자는 여러분들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합쳐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16두만 내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땅이 없거나 소장농이거나 땅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 뭐 괜찮은 법률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군대 가는 거였죠. 요거 선생님이 영조 때 균역법 설명했습니다. 균역법. 자,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어떻게 한다? 직업군인들을 만들어내고 그 직업군인들의 월급을 군대를 안 가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서 메꿔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포라고 하는 천을 짜가지고 1년에 2번씩 내게 했는데 그걸 몇 개로 줄여주었다? 1년에 1개로 줄여주었다. 참고 삼아서 요거 군포 한 필이었죠. 1개. 2개 내던 걸 하나로 줄여주게 되었고 대신 누구에게도 세금을 매겼다?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물게 하였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예전에 양반 숫자가 많지는 않았겠죠. 물론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특히 조선 말기쯤 가면은 뭐 거의 50% 이상, 80% 가까이가 이제 거의 양반이거든요. 왜 양반이 생기게 되느냐? 요 이야기는 예전에 선생님이 광해군 이야기하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직을 사고 판다고 했던 죄송합니다. 족보를 사고 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공명처. 뭐 납속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명책 같은 거 막 많이 발행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어쨌든 양반을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양반의 비율들이 나중에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일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으니까 그럼 세금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이거 역시도 다시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하느냐? 땅에다가 이 부족한 세금을 또 땅에다가 다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 후기 영종조 때로 거쳐가면서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알아보기에는 막 양반들이 농민들한테 자기가 날 세금도 부과하고 자기 군대 갈 것도 다 부과하고 그랬던데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예,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흐름 그리고 법률이 규제한 내용 자체는 일단 그렇다라는 거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불법,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또 영종조가 잡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그러한 불법 사항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조, 헌종, 철종 때라는 거예요. 이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영조 때와 다르게 영조와 정조는 뭐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신하들과 뭐 갈등도 이루고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이 권력을 어느 정도 쥐고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순조, 헌종, 철종 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 붕괴되었다.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세금들이 마음대로 걷어가게 되었다. 탐관오리들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균역법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군대 안 가는 대신 낸다. 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2개밖에 아직 안 썼습니다. 세금이 더 있나요? 원래 세금은 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이 아니었는데 세금처럼 등장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정이에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환곡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배가 고플 때가 어느 시기일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겨울도 이야기하는데 봄이에요. 춘궁기라고 해서 겨울은 가을 거지로 어떻게 버티고 봄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막 새싹이 날 때잖아요. 그래서 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봄에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 그 벽시마저 먹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을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가 고픈 농민들을 위해서 지방의 사또들이 관아에서 모아놓던 쌀을 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빌려주진 않아요.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싼 이자를 쳐서 그 다음에 가을 거지,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그거를 이자 쳐서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아라고 합시다. 지방에 사또가 있는 이게 조그맣게 창고를 갖다 놔요. 여기에다 쌀을 쌓아 놓고요.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마다 그래서 쌀을 풀어서 빌려주는 겁니다. 가을에 싼 이자로 돌려받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개인한테 쌀을 빌려야 되겠죠. 근데 개인한테 쌀을 빌리게 되면은 이율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게 받겠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국가에서 싸게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해주는 저금리 상품, 이자율이 낮은 상품이 있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빌리냐? 사채라고 들어봤나요? 일반 은행 이율이 1에서 2%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막 사채는 5%에서 막 10%, 15%, 20% 막 이렇게 이자를 엄청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채 같은 거 쓰지 말라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사채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니 선생님 저 사채 써본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사채를 왜 써요? 주변에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채 시장 이름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아요. 음악도 있잖아요. 산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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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머니 이런 거. 아니면 대출은 리드 땡땡. 여자에게 친절한 미즈 땡땡. 이거 전부 다 사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채 쓰면 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광고 엄청나게 때렸었죠. 사실 한 4년 5년 전에 광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예요. 사채금융이 TV에서 홍보를 한다. 근데 참고사마다 그 사채 시장들이 전부 다 어느 나라 돈일까요? 일본 사채 시장의 돈이에요. 일본에서 이 사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 금융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요. 우리나라 지지난 정부 때, 이번 정부 말고요. 지지난 정부 때 이 사채 시장이 몽땅 일본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물론 지금부터 다시 규제하고 그 기율을 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게 많이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때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 주변에 사채 시장이 이렇게 널려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한 돈이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다시 환곡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왜 이게 환곡이 환정이 되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3가지 세금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환곡이었는데 이게 세금처럼 바뀌어서 환정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전정이 세조정치 시기간에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에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해 드리는 용도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내가 땅이 이만큼 있으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10분의 1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만큼만 내야 되는데 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어떻게 늘리느냐? 내 땅이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또가 오더니만, 탐관오리라고 할게요. 탐관오리가 오더니만 네 땅이 이만큼이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만큼을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내 땅이 아는데 여기 뒷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개발하지 않는 황무지예요. 이거 다 네 거 해서 세금을 이렇게 매겨서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아유, 요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뭐가 더 있어요? 군정도 있습니다. 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군대 안 가는 대신 군포를 하나씩 내는 거라 그랬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한 가정이에요. 여기 아빠가 살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살고 있고요. 엄마가 살고 있고요. 뭐 돌진한 아들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집에서는요, 군포를 몇 개를 내야 될까요? 군대는 안 가는 대신 내야 되니까 이 중에 군대 가는 사람이 누구만 있을까요? 아빠만 있죠.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내면 될까요? 한 개를 내는 게 정상인데 이게 6개에서 10개까지 막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제가 세금 조사를 하러 와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집안에는 군포 낼 사람이 많네. 작년에 여기 누구 당신 할아버지 아직 있는데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데,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에이, 그래도 한 개 추가. 당신 아들 있네? 예, 아들 아직 돌도 안 지나가지고요. 아직 어려요. 에이, 남자니까 한 개 추가. 당신 이웃내에서 원래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도망갔어. 그것도 네가 한 개 더 내. 한 개 추가. 야, 당신 친척 중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도망갔던데 한 개 추가. 한 개만 내야 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씩 막 늘릴 수 있겠죠?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게 돼요. 뭐 이것을 조금 어렵게 황구첨정, 입술이 누런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걷는다. 입술이 누런 어린아이는 엄마 젖 빨다 보면은 엄마 젖에 엄마 젖이 입에 마르면은 이렇게 누렇게 뜨거든요. 황구첨정. 백골에게도 세금을 건다. 백골징포. 임징, 족징, 주변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이 세금까지 걷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와, 정말 죽겠죠. 전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요. 하지만 백성들을 제일 괴롭혔던 건 바로 뭐가 있다? 환곡. 이게 끝판왕이에요.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뭘로 바꾼다? 환정으로 바꾼다. 아유, 환정 때문에 환장하겠어 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환곡 대신 이게 원래는 뭐하는 정책이었다? 백성들을 구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마치 세금처럼 바뀌어서 환정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한번 마법을 제가 한번 부려볼게요. 나는 쌀을 빌릴 때 이렇게 요만한 바가지로 한 대씩 빌렸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갚을 때에는요, 갑자기 그 재는 도구가 한 대가 이만큼 커져요. 빌릴 때는 요만큼 빌려가고 갚을 때는 이만큼 갚게 해요. 오, 하나 더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빌리라고 해요. 아, 저 배 안 고파요. 저 충분해요. 충분히 저 이거 빌릴 수 있어요. 아, 빌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헤헤이, 그래도 빌려가. 라고 해서 빌려주는데 이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들어가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모래, 겨, 이런 걸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래? 한 가마니를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제 백성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괴롭게 환정 때문에 환장하겠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바로 요 환곡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세 가지 세금, 전정, 군정, 환정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파탄났다. 조선 후기 19세기 중반까지 아주 그냥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백성들의 삶이 파탄났다. 그냥 X 자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정약용이 애절향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교과서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도 이제 1권의 내용 살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정약용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낙네의 이야기를 실어요. 자기 책에. 어느 아낙네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피가 흥건한 남성의 성기를 들고 사또한테 찾아갔대요. 내용 전개가 이미 좀 하드코어죠. 남자의 성기가 잘린 채로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들고 와서 얘기합니다. 사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자신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사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남자는 이제 그 여자의 남편이겠죠. 자신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냈을까? 기억나요? 이 군정 때문에. 이 군정 때문에 나는 원래 하나만 냈으면 됐는데 몇 개를 내게 됐다. 4개, 5개, 10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여러분 특히 조선은 농경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많이 낳았겠죠. 10개, 20개 흥부였으면 도대체 몇 개를 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기가 문제다,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낫으로 잘라버렸고, 너무 억울한 그 부인이 성기를 가지고 그 고을 수령 사또에게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엉망이 되었다 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세두정치 시기 3종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파탄나게 되는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의 내용이 1권의 내용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1권의 내용이 끝이 난 겁니다. 1권 끝.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느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 2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게 될 겁니다. 2권. 우리는 요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다? 현대사와 가까워지고 있다. 이 부분 틀리게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뭐 배울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현대와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특징인지 보이는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경제적으로는요, 자본주의가 등장하겠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고, 우리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시스템 삼아 쓰고 있죠.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과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언제 등장하게 된다? 근현대사 2권의 내용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요? 아니겠죠. 이 중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흥선 대원군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고종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근현대사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화도 조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통상 수호조기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연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드디어 세계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단순하게 예전에 우리는 조선과 청과 일본의 관계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개입할까요? 영국이 개입하게 되네요. 북쪽에선 누가 내려올까요? 러시아가 개입하게 되네요. 바로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누가 개입할 거냐면은 독일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도 들어올까요? 미국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청, 영, 일, 미국, 러, 독일 등등의 나라들과의, 죄송합니다. 또 프랑스도 빼먹었네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독일에 대한 이야기가 연계되어서 이해해야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오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조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읽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선생님이 어렵겠지만 세계사의 흐름도 같이 좀 잡아줄게요. 좀 복잡해요. 당연히 복잡한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니까.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주기 전에 고종황제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게 돼요.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거든. 우리는 미국을 사실 믿었다. 그래서 미국한테 어떻게 해줬어? 운산금광이라고 하는 금광도 내어주고요.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약속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국이 중재해주겠다. 우리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 근데 미국은 일본이랑 뭐 했을까? 뒤에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일본 내무성 장관 가스라와 미국의 국방성에 있는 그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약을 맺어요. 미국은 필리핀 가져갈 테니까 일본은 조선이 가져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미국의 알러브 미국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영국도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왜 헤이그 특사에 대해서 시큰둥했을까요? 왜? 영국과 일본이 또 서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침략하지 않고 영국은 인도 가져가지고 일본은 조선 가져가기로. 자,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부터 우리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반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관계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